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익표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울 개인 파산관제인단 간담회 역사에 대해서 어떤 주제로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05년 11월에 이제 서울중앙파산관제인협의회가 창립됐다고 합니다. 이때는 아마 개인 법인 부분이 없이 누가 회장이 됐는지 이런 건 잘 안 나옵니다. 저는 이제 2007년도 4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때는 참석을 안 했고, 두 번째 요거 2008년 6월 9일 개인 파산관제인 전체회의, 이때는 이제 참석을 했죠. 1년 만에 개인 파산관제인 전체회의 출발. 이때는 기억이 납니다. 판사들 저기 중앙법원 동관 그 큰 대회의실에서 한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이제 신현우 변호사님이 채무자 재산에 대한 환가 방법. 신 변호사님 이제 오랫동안 총무를 역임하셨죠. 최근까지 채무자 재산의 환가 방법. 그 다음에 치찬욱 변호사님 개인 파산 절차에서의 채권의 종류와 배당 절차. 결국 개인 파산 관제인이 주안점이 재산을 어떻게 환가할 것인가. 뭐 부동산, 뭐 미수금, 그 재산 목록주 있죠. 상속재산, 대여금, 뭐 현금, 예금, 뭐 경매 배당금, 수많은 재산이 있습니다. 어떻게 환가할 것인가. 어떻게 그러다가 파산재단에 놓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경매도 있고 형식적 경매도 있고 임의 매각도 있고,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가 역사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해놓고 그걸 채권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 배당 절차 중요하죠. 재단 채권, 그 다음에 파산 채권. 그래서 이제 2010년도에 이제 상반기에 4월 2일 날 회의를 했네요. 303호 회의실 기억납니다. 그때 4월 2일 당시 관제인 30명 명단도 있죠. 이때 30명 중에서 지금까지 중앙지방 서울해생법원 관제인단에 있는 사람들이 딱 제가 쉬어보니까 7명이더라고요. 김, 박박, 신한홍, 김창수 변호사님 회장이죠 지금. 그다음 김준환 변호사, 박몽길, 박범진, 김, 박박, 신현호. 아는 안병걸 변호사님, 홍은 저 7명입니다. 2010년 하반기에 제목 오리엔테이션은 개인 파산 관제인이 50명이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신임 관제인에 대한 교육이었다고 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날 했네요. 신현우 변호사가 파산 관제인 선임 조의 업무, 채권자 집회에 대해서, 박문리 변호사가 파산 선고 당시 진행 중인 소송 및 강제 집행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이제 확립돼 있죠. 교과서도 있고 뭐 공부해보면 뭐 별거 없습니다. 최찬욱 변호사 파산재단의 환가 및 법원의 허가사항. 최찬욱 변호사가 그 당시 아마 총무였죠. 관제인단 파산재단의 환가 및 법원의 허가사항. 그다음 2010년 11월 26일 이튿날은 이정선 변호사님 지금 법인 관제인이시죠. 부인권 윤승원 변호사 우리 같은 저 친구 동기인데 지금은 이제 법인으로 갔다가 지금 간뒀죠. 채권의 신고와 조사. 안명걸 변호사님 배당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채무자들이 가장 갖고 있는 면책 불허가 사유 조사 및 보고. 김준환 변호사님 아직도 계시죠. 김준환 변호사님은. 그다음 2011년 6월 27일자 간담회는 관제인 77명 중 이때 이제 관제인을 80명 가까이 늘렸습니다. 63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등. 그다음에 성기강 변호사님 이때 업무 간이화 방안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셨습니다. 2022년 10월에 개인 파산 관제인단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그래서 제가 그때 조사 업무의 신속 적정한 수행 방안 지정 토론은 저와 같이 있던 친구 김용수 변호사가 했죠. 조사 업무를 신속 어떻게 가장 적정하게 수행하는 방안이 이제 최초에 처음으로 이때 이제 신제도가 도입됐죠. 지금 그 당시에 39종, 29종 이게 도입돼 갖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 파산 관제인단에서 가장 고수인 이수 변호사님 효율적인 재단 환가 방법과 부인권 행사 사건의 진행 방안 및 쟁점. 지정 토론은 또 역시 이제 판법리하시는 박문길 변호사. 이 두 분이 이제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개인 파산 관제인단 중에서는 가장 법리나 이런 소송
그런 어떤 그런 꿰뚫고 있는 계신 분. 이수 변호사님 몇 책도 쓰셨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2014년 상반기 간담회 발표 때는 제가 아마 14년도에 뭐 했냐면은 그때 이제 그 원용일 판사님 총괄 시절이었는데 중앙지방법원 파산실무연구에서 저한테 이제 개인 파산에 대해서 좀 발표해라. 그래서 제가 그때 도서관에 있다가 이걸 뭘 할까 판사님 전화를 받아갖고 뭐 변호사님이 파산 가장 많이 했대. 그래서 이걸 좀 발표를 좀 해라 그랬는데 뭐 판사님 전화가 왔는데 이걸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게 신제도 때부터 이때 딱 한 2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신모델 새로운 개인 파산 방식 이후 환가 사건의 통계 분석 및 유형별 통계. 이제 환가 사건이 이제 관제인도 그렇고 채무자들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치죠. 어떤 유형에서 가장 많이 환가가 문제가 되는지. 그래서 그건 이제 재산별로 뭐 부동산, 보험, 그다음에 경매 배당금, 이혼 재산 분할 뭐 한 10개 은닉 그렇죠? 그래서 한 10개 테마로 잡아서 한번 이렇게 통계도 내봤습니다. 제가 한 사건 위주로. 그 다음에 이제 개인 파산 실무 준칙 이때 이제 실무 준칙이 개정됐고 개인 파산 관제인단 파산 관제인이 아니라 관제인이죠. 관제인단 재구성 방안 뭐 이제 어떻게 관제인을 뽑을 것인가. 그때는 이제 40명이 그대로 유지됐죠. 2015년 상반기 부부재산 처리에 관한 검토 이제 김창수 변호사님이 발표하셨고 보험해약 환급금 재단 초기 기준에 대한 환가 기준에 대한 제언 이원구 변호사 재단 채권의 범위 및 처리 한준호 변호사님 개인 파산 절차의 사행위 소송 취소송 취급 문제 이희수 변호사님 분양계획과 미행 쌍무계약 박문길 변호사님 그다음에 이제 2014년도부터는 14년도 9월부터일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관제인단은 아예 세미나를 구성을 했죠. 9월부터.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최근까지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뭐 특별한 날이 아니고서는 쭉 해왔죠 그동안. 그래서 이제 세미나 준비하는데 별 어려움은 없었죠. 세미나에서 늘 논의된 거를 이제 그 중에서 좀뭐 발표하시던 분이 있으니까. 2015년 하반기에는 당시 이제 판사님이 이 당시 이제 신규 관제인이 뽑혔어요. 2015년도 상반기. 그래서 새로운 관제인이 많으니까 개인 파산 관제에서 좀 문제되는 걸 질문식 Q&A를 만들어 봐라. 해서 그 당시 이제 한 100개 정도 이제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단독별로 한 명씩인가 2명씩 좀 뽑아서 이제 분야별로 나눠서 뭐 집필도 시키고 제가 총괄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이제 저하고 이만덕 변호사, 이원구 변호사 3명이 이제 나눠서 했죠. 그래서 그때 개인 파산 관제인 Q&A 사례집이라고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창수 변호사님이 전체적으로 이제 총괄 지정 토론 및 검토를 했고요. 이분이 이제 사실은 뭐 가장 경험이 풍부하시고 법인도 하시고 2005년도인가 3년부터 관제인 역사도 가장 오랫동안 하신 분이죠. 지금은 회장입니다. 협의회. 2016년 상반기 이제 그때 정현종 저하고 같이 있는 변호사 박문길, 신현호, 김용수, 김창수 변호사가 개인 파산 악용 사례 방지 및 조사 방법. 이 2016년도는 어떤 시절이냐면 개인 파산을 가장 많이 뭐랄까 가장 좀 힘든 시절이죠. 채무자한테 현장 방문도 하고 동의서도 없고 이제 관제인이 막 진짜 뭐 집에도 찾아가고 그쵸 가게도 찾아가고 이럴 때입니다. 저도 그때 한 2-3번 간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관제인 평정에 반영하겠다 해갖고 관제인들이 이제 참 힘들 때죠. 이때가 가장 왜냐면 이때 이제 브로커 단속이 심해서 체크리스트 만들고 브로커도 전국 인천 뭐 서울 곳곳에서 수원부터 시작을 해서 한 100몇 명이 구속되거나 처벌되고 변호사들도 많이 달려 들어갈 때입니다. 이때가 가장 혼탁했던 시절이라고 봐야죠.
이제 2017년도부터 이때 2017년도는 이제 서울회생법원이 개원을 했죠. 그래서 관제인 세미나도 있지만 서울회생법원 기념 세미나 이런 걸 많이 했을 때입니다. 학술대회도 많이 하고 상반기 하반기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관제인도 이제 내부적으로 이때는 이제 한 7년 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이제 환가라든가 법리라든가 사행위 소송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확립이 돼 있을 때입니다. 교과서도 그렇고 벌써 이때 한 4판인가 나왔을 때죠. 판례도 많이 발달돼 있고. 그래서 2017년부터는 이제 교육, 신용교육이라든가 이제 유관기관과 협업, 뭐 신용회복위원회라든가 한국자산관리공사, 그다음에 서울금융복지센터와의 어떤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채무자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런 거에 이제 좀 초점이 맞춰졌죠. 윤덕주 변호사는 현행 면제재산제도의 적정성 제고 방안 발표했고요. 박석홍 변호사 이때 이제 뉴스타트 상담센터도 개원했죠. 서울회생법원에. 지금도 이제 그다음에 신용관리 교육 및 취업 지원 상담에 대해 이제 토론했고요. 제도 뉴스타트가 이때는 아무래도 이제 급선무였죠. 지금 뉴스타트 상담센터는 아주 확립이 돼 있죠. 관제인, 개인회생, 그죠? 이제 외부회생위원, 그다음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관제인단 변호사님들, 그다음에 서울금융복지센터 그 직원분들, 실무 담당자분들, 그다음에 이제 뭐 법무사, 그래서 다양한 계층, 다양한 그 전문가들이 나누어서 서울 쪽에 이제 계신 분들, 물론 지방에서 올라오실 수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좀 힘들었지만 요즘 이제 다시 풀려서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이제 상속재산 파산이 이제 대두가 됐죠. 그래서 이걸 좀 적극적으로 이 당시에 보면 또 그다음에 전자수송 때문에 벌써 발표가 정현종 김용수 변호사가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이폼 이거 FOR입니다. 이폼 방식의 관제인 보고서 작성 및 제출. 그래서 이제 도산 절차는 2014년부터 이제 전자수송이 도입됐는데 본격적으로 된 거는 2017년부터입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2014년부터는 사실 이제 기록 복사를 잘 안 했죠. 출력하면 되니까. 2018년도부터는 개입파산 관제인의 공동사무소 제도를 운영하라. 그래서 이제 공동사무소를 운영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사건은 뭐 25%를 더 주겠다 해갖고 저도 이제 저희 사무실이 6명이 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2명은 안 되고 3명 이상이어야 된다. 약간 좀 뭐 지리적으로 같은 층은 아니더라도 다른 층에 있어도 3명 이상. 그래서 한 27명 정도가 한 9개 정도 사무실이 8개 사무실이 27명 정도가 지금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파산 관제인 대리 제도가 이게 이제 미국 제도인데 우리나라 법에도 있습니다. 이거를 좀 앞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리 제도와 관련한 지정토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파산 대리 제도는 없어졌고요. 공동사무소는 남아 있습니다. 신현우 변호사가 지정토를 했고요. 2018년 하반기에는 마찬가지로 개인 파산 신청서 이폼에 대한 논의 및 논의에 대비한 논의. 이제 이때는 이제 전자소송, 전자신청 사건은 이제 많이 할 때죠. 이폼으로. 지금도 이제 아직도 종이로 해서 종이로 접수가 됩니다. 종이로 접수하면은 법원에서는 직원들을 통해서 이제 스캔화 작업을 하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100% 전자수송이 됩니다. 법원 내부에서는. 근데 국민들은 종이로 내는 것도 뭐 괜찮습니다. 2010년 종이로 내는 거는 사건 번호가 그냥 1, 2, 3, 4로 시작되죠. 뭐 2784, 3784. 그 다음에 이제 전자로 내는 건 앞에 100이 붙습니다. 일빵빵. 2019년 상반기에는 관제인 37명이었습니다. 박문일 변호사가 이때 이제 배당이의 여부가 이게 배당이의 소송을 수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됐는데 배당이의 소송을 파산관제인이 수기할 수 있는지 여부 수기할 수 없다. 애초에 그 자체가 파산관제인 거기 때문에 수기할 필요도 없고 수기할 이유도 없다. 이런 취지입니다. 2019년 하반기에는 채무자 제출 서류 간소화 및 우체국 통탁 사항과 관련 논의. 이때부터는 이제 뭔가 일반 신청 쪽에서도 서울이 29종으로 줄였잖아요. 옛날 30 몇 개에서 또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더 줄여달라. 그래서 간소화하자 더. 이때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후배 같이 있는 박기대 변호사가 14개를 줄이는 채무자 제출 서류 간소했다는 관제인 업무 수행 방안에 관해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14개를 줄였습니다. 이때 바로 줄이진 않고 하반기니까 2020년 2월 1일부로 줄였죠. 14종이라 그러죠.
그래서 2020년 상반기에는 박민희 변호사가 2건을 발표했습니다. 뭐 일반인들은 어려워요. 뭐 말인지 모를 겁니다. 파산관계인이 파산 절차 진행 중 제기한 소송 절차에서 패소한 후 파산 절차가 폐지된 경우 소송 절차 패소에 따른 소송 비용 부담 주체는 누구냐? 관제인이냐 채무자냐? 그다음 두 번째, 채무자 및 파산 채권자를 피공탁적으로 하여 상대적 불확지 변제 공탁이 있었던 경우 파산관제인이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지 여부. 그렇죠? 이수 변호사는 파산 절차 진행 중에 성립한 양도소득세의 처리, 이것도 요즘 많이 문의가 있죠. 그래서 세 가지 케이스입니다. 저도 방송을 많이 했습니다. 임의 경매는 양도소득세 이제 내지 않고요. 임의 경매 시에는 양도소득세 발생, 강제 경매 시에는 파산 절차에 의한 속행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불발생. 관제인이 임의 매각일 때는 파산 절차 매각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불발생. 결국은 임의 경매 시에만 발생한다. 다만 임의 경매 시 양도소득세 발생하더라도 실제 일선 사무소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실무도 있다. 이 정도. 결국은 파산 절차에서도 강제 경매가 유리하는 얘기죠. 2020년 하반기 이때는 아마 안 했을 거예요. 무슨 도산법원 개원 기념 그 학술대로 아마 대체했을 겁니다. 빠진 거는 2020년 상반기에 다시 이때부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아직은 초반기이기 때문에 하긴 했습니다. 윤규상 변호사가 개인 파산 재판 및 파산관제인 실무에 관한 5가지 케이스를 이제 한번 논해보고요. 윤덕주 변호사가 290 몇 조죠. 후단 집행행위 부인 규정의 적용 범위. 2021년 하반기에는 서도하 변호사가 개인 파산 절차에서 임차인의 지위 임차인이 어떤 지위를 갖느냐. 그렇죠? 임차인이 파산한 경우,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 다르죠. 그렇죠? 그다음에 보호 범위가 다르고 쭉 한번 정리한 겁니다. 그다음에 임윤석 변호사님이 희나리와 채무자. 2022년 상반기 올해죠. 박진절 변호사님이 탈북민 파산 면책 사례에 대해서 발표했고요. 탈북민 케이스는 이제 저도 한 7, 8건 한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요즘은 좀 뜸한데 임윤석 변호사가 다시 별채권에 우선하는 선행과 합리와 배당금 수령에 대하여 이거 이제 김창수 변호사님이 정리한 내용을 한번 제가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아마 소개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관지인들이 이런 걸 갖고 법원하고 상반기 하반기 이제 그 간담회를 하는구나. 발표하고 지정 토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서는 개인 파산 관제인들이 매달 한 번씩 모여서 이제 벌써 10월 30일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한 10명 정도가 뭐 한 2명 정도가 발표를 하고 뭐 이제 토론을 하고 이제 질문 사항을 하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 이제 뭐 주제가 많이 논의되어서 그렇지만 이제 또 뭔가 또 새로운 게 튀어나오죠. 최근에 벌써 이제 국제도산, 그죠? 이제 국제화 시대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떠나거나 아니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뭐 파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파산하는 건 드물고요. 대출 안 해주니까 잘 안 해주죠. 한국 사람들이 미국이나 일본 이런 데서 이제 경제 활동을 하다가 다시 귀국했을 때 파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외국에서의 어떤 재산이 좀 논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국제도산이 이제 앞으로 국제화 시대에 맞게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마찬가지죠. 기업은 뭐 벌써 옛날부터 뭐 심했죠. 그렇죠? 옛날부터 대비돼 있고 그렇죠. 개인들도 이제 서서히 국제도산의 영향을 받는다. 국제파산. 그다음에 이제 신탁, 그렇죠. 저도 지금 신탁 때문에 이제 골치 아픈 게 있는데 이 신탁이 이제 파산과 만나서 아까 얘기했던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죠. 자기 신탁 선언했을 때 자기 고유 재산과 분리돼서 신탁 재산이 나머지 가족이라든가 자기 노후라든가 이런데 어떤 안전판에 파산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럼 벌써 이런 법학 세미나나 이런데 변호사들이 하는 거 보면 뭐 신탁은 옛날부터 한 2, 3년 전부터 뭐 책도 무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한 권 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신탁법학계가 오영종 변호사인가? 무슨 변호사요? 저 같이 자전거도 타시는 분인데 그 변호사님이 이제 신탁법학회 회장이 돼서 신탁도 이제
앞으로 이제 서서히 왜 실무에서 인용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처럼 뭐 부동산 신탁, 뭐 재건축, 재개발, 그다음에 뭐 집 지을 때 신탁 그뿐만 아니라 자기 어떤 일생을 장애인인 가족, 그렇죠? 특히 집안에 장애가 있다. 근데 뭐 내가 먼저 죽고 애는 누군가 돌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그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미국처럼 외국처럼 신탁 제도가 기능을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지만 언젠가는 파산의 위험이 있잖아요. 다 자본주의에서, 그렇죠? 내가 운이 없거나 뭐 전쟁이 터지거나, 그렇죠? 모든 배가 풍랑에 가라앉거나 보증을 섰는데 그 사람이 잘못되거나 나는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불운 때문에 운이 나빠서 어느 순간 알거지가 될 수 있죠. 그때 뭔가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은 거를 이제 파산. 그렇죠? 그때 어려울 때 빼돌리면은 부인권 행사 대상이 돼서 채권자나 관제인한테 다 뺏기죠. 그게 아니라 미리 어렵지 않을 때 재산이 충분히 있을 때 뛰어나야 되는 얘기죠. 잘 나갈 때 자기 재산하고 내가 나중에 아니면 내가 나중에 폭삭 주저앉았을 때 나를 비롯해서 가족들이 먹고 살 거를 미리 띄워놓으란 얘기죠. 그게 신탁입니다. 신탁. 미국에는 우리나라에는 개인이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는 게 이렇게 딱 별로 없죠. 서울의 임차보증금 5천, 보험 해약환급 150, 예금 185, 현금 185만 원. 그다음에 또 사업 차리시면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도 이제 뭐 관제인들이 뭐 한가 하려 그러죠. 그렇죠? 공무원 연금, 그렇죠? 뭐 국민연금, 그렇죠? 몇 개 안 됩니다. 근데 미국 같은 데서 뭐 제가 전해드린 얘기죠, 저도. 이런 어떤 신탁 제도가 활발해서 그리고 파산 절차에서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는 재산이 많아서 망하더라도 재개하는데 아니면 그냥 뭐 그럭저럭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 그죠? 어떤 사회적으로 이제 제한해 놓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게 필요하죠. 그죠? 우리는 뭐 너무 아주 뭐 쫄딱 망하면은 뭐, 그쵸? 파산 비용도 없어. 쩔쩔매고, 그쵸? 이제 이거는 이제 이제 앞으로 이제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제 이게 어떤 흐름이 있죠, 벌써. 그쵸? 제도의 초창기에는 관제인들이 이제 낯설으니까 이걸 조사를 어떻게 제가 이제 먼저 시범 재판부터 하고 그다음에 조사를 먼저 하고 매를 먼저 만들었으니까 초창기에는 다 저는 이제 조사 위주 그다음에 어떤 재산을 이제 환가되는지 그런 거 위주로 이제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법리에 강한 분들은 이제 그죠? 법리적인 거 이제 쭉 했고 그때 이제 관제인 직무 편람도 개정을 했고요. 교과서는 이제 저희 영역은 아니지만 파산부 판사들이 지금 벌써 6판인가 나왔죠. 꽤 돼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관제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은 뭐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한 10년 이상 한 사람이나 1년 한 사람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결국은 전형적인 그 매일 다람쥐 쳇바퀴. 다만 누가 이제 더 성실하고 끈질기게 성실하고 끈질기면 또 채무자가 힘들죠. 적절하게 해야죠. 적절하게. 그렇죠? 관제인이 너무 열심히 하고 아주 그냥 눈에 불을 켜고 하면은 그 채무자는 아주 죽어나죠. 그렇죠? 채무자미 그 가족은 요거 갖고 와라 저거 갖고 와라 뭐 배우자 거 갖고 와라. 그렇죠? 적정한 선에서 잘라야 됩니다. 그게 가장 좋은 관제인이죠. 중용을 지키는 게. 진짜 뭐 조사할 때는 또 어떤 사정없이 조사해야 될 것도 있어요. 그렇죠? 크게 뭐 이렇게 빼돌려 놓거나 뭐 문제된 거 작정하고 들어온 거. 그렇지만 또 거기서 이제 신속하게 면책해줄 거 면책해주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그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